하는데 그 요건을 우리가 대항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항 요건. 오늘 듣고 잊어먹으셔도 괜찮아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요.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대항 요건이란 말과 대항력이란 말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겠죠. 대항 요건을 갖췄을 때 대항력이 인정되니까. 그러면 대항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주택인도와 주민도 전입신고입니다. 주택인도와 주민도 전입신고가 대항 요건이고 이 대항 요건을 갖췄을 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언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냐?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대항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 쫓겨나고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항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우선변제권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우선변제권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예,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은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하시는데요. 이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려면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요건을 갖추는데 대항 요건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대항 요건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대항 요건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대항 요건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우선변제권이 인정돼요. 그러면 대항 요건이 뭔가요? 인도와 전입신고죠. 인도와 전입신고에다가 그러면 또 한 가지 뭡니까?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바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면은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 확정일자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세 번째.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말씀 들어보셨나요? 예,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우리 정문에는 최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려면 요건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요건은 대항 요건에다가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 일정 보증금 규모를 갖추면 돼요. 일정 보증금 규모는 나중에 공부합니다. 나중에 공부하는데 이런 요건을 갖춰졌을 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요 세 가지 개념이 같이 이렇게 비교가 돼야 돼요.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도 나중에 나오면 그때 말씀드릴 텐데 일단 이것도 한번 공부를 하셔야겠죠. 한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거기 한번 봐보세요. 그럼 5번 질문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이것이네요.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도와 전입신고만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근데 여기는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37번 봐보세요. 이건 이제 상가금을 임대차 법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놨는데 이건 여러분들 교과서 532쪽부터 나와요. 이것도 이번에는 가볍게만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상가도 우리는 점점 공부를 해 나갈 테니까 그때 이제 자세히 공부하면 됩니다. 거기 한번 기억번 한번 봐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유후권 제도라는 것은 뭘 말하게 되느냐면요.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금에다가 권리금을 수수하는 거, 권리금을 드린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권리금. 그러면 아주 입지 조건이 좋은 것은요.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여러분들 대답하셨어요? 주택임대차법은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게 아직 몇 년이라고요? 2년. 상가는 몇 년요? 1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 드리고 권리금을 드리는데 이 권리금은 나중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려받는 돈입니까? 못 돌려받는 돈입니까? 못 돌려받는 것이 원칙인 돈이에요. 물론 돌려받는 예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 돌려받는 것이 원칙인데 문제는 임대인 입장에서요. 딱 계약 기간이 우리 상가금 잡혀서 보장해 주는 게 한 1년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보증과 권리금을 딱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장사수완이 좋은 분이라도 1년 내에 그 권리금을 뺄 정도로 장사수완이 좋은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기는 하겠지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딱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제 1년 되니까 손익분기점이 딱 맞춰질 정도가 되는데 그때 임대인이 딱 사무실 문 열고 찾아들어서 우리 법에서 보장해 주는 게 한 1년이니까 이제 나갈 준비하시죠. 그렇게 되면요. 바로 그 임차인은 계속해서 보증금을 까먹는 상태로 이사갈 수밖에 사무실을 옮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호해 줘야겠어요? 안 해줘야겠어요? 그래서 이 권리금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계약갱신 요구권 제도가 우리 상가에만 있어요. 우리 주택에는 그 권리금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상가에만 계약갱신 요구권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제 그 1번 좀 봐보세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3년이 아니라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2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 대해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절할 수 없다. 몇 년이요? 몇 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요? 5년. 최초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기억번님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D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나왔어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동의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기간 이내 임차인을 대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예. 동의 얻은 경우는 대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맞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터 일부를 전대한 경우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예, 맞아요. 예. 조금 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8가지가 나옵니다. 8가지. 여러분 교과서 한번 잠깐 봐보실까요? 교과서 532쪽을 한번 열어보세요. 532쪽.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도 다 공부합니다만은 거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거기에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을 보게 되면 나와요. 거기 어디를 볼까요? 거기 537쪽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537쪽에 가운데쯤에 계약갱신 요건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계약갱신 요건 거기서 한 장을 넘겨보세요. 넘겨보면요. 거기 538쪽을 보면은 계약갱신 요구 거절해가지고 1번부터 8번까지 나옵니까? 그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하나를 묶어놓으세요. 그냥 나중에 공부합니다. 나중에 공부하고 이번에는 그냥 한번 그런 것이 있다 하는 정도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디귿번님은 맞는 질문이에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데요. 이때 차임과 보증금 증가액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도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번과 디귿번 이 두 개가 맞는 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 36번과 37번 문제는 제가 걱정하지 않아요. 왜 걱정하지 않냐면요. 저하고도 공부하고 민법에서도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쪽에서 공부하신 내용인데 여러분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다 해결하시죠. 예. 그 다음에 38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이거 상가에서 또 한 가지 나왔군요. 요거 38번 가로넣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좀 여러분께 어려울지 모르지만 진짜 쉬워요. 거기 보면요. 우리 주택임대차법에서도 증가액 청구가 가능하고 상가에서도 증가액 청구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 주택임대차법에서는요. 5%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액 청구할 때. 5%가 20분의 1이에요. 상가에서는 100분의 9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0분의 9. 그리고요.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는 우리 주택임대차법에서는요. 연 1할 4푼을 초과할 수 없어요. 상가에서는 연 1할 5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런 일도 전부 다 비교돼서 공부를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더요. 우리 주택임대차법에서는 증액 청구할 때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냥 5% 초과할 수 없고 상가에서는 100분의 9, 9%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 우리 주택임대차법에서는 연 1할 4푼을 초과할 수 없고 상가는 연 1할 5푼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상가 물어보고 있나요? 그럼 100분의 9하고 연 1할 5푼이 나와야겠죠. 그럼 정답 몇 번인가요?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39번과 40번 문제는 좀 어려운 내용이죠. 어려운 내용이지만 나중에 이 부분도 공부하면 가장 쉬운 내용들이 지금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거예요. 한번 39번 문제 가볍게 확인합니다. 나중에 이제 교과서 574쪽부터 나왔는데 이번에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공부할 때 저하고 같이 공부할 때만 확인하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민사집행법을 보게 되면요. 매각의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어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39번입니다. 기일입찰, 기간입찰, 허가경매 이 3가지가 바로 매각의 방법입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상 매각의 방법이에요. 기일입찰, 기간입찰, 허가경매 3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요. 이 기일입찰의 방법으로서 매각을 실시하게 되는데 매각을 그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요. 허주머니 돈을 넣어가지고 가야 돼요. 돈 넣어가지고 가는데 그 돈을 매수신청 보증금이라 합니다.
매수 신청 보증금이라는데 그 매수 신청 보증금이 얼마냐? 매수 신청 보증금이 얼마냐? 이게 그렇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데 이 매수 신청 보증금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 매수 신청 보증금이 됩니다.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본 돈이에요.